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조금만 정말 더 우리 곁에 머물러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봄이 떨어지는 꽃잎과 함께 인사를 건네고 있어요. 4월 초에는 여의도를 비롯해서 전국 곳곳이 벚꽃으로 정말 환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꽃비가 내리더니 벚꽃 옆에 있던 목련까지도 꽃잎을 떨구더라고요.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꽃잎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정말 많이 아쉽더라고요. 꽃이 지는 걸 보면서 계절이 바뀌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꽃잎에게, 떠나가는 4월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가 있어서 참 아름다웠다고. 오늘 첫 곡은 이미자와 백설이가 함께 부릅니다. 봄날은 간다.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벚꽃 정말 예뻤잖아요. 일찌감치 우리들에게 다가왔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KBS에 올 때마다 네. 저는 운전하고 왔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길가에 벚꽃을 보면서 진짜 오는 내내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그 밑을 지나는 그 손을 꼭 잡은 막 연인들의 모습도 보면서 그렇죠. 좋은 날이구나. 그래서 아마 저처럼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서 보는 분들은 네. 바로 당장 사실 어디에 주차하고 내리고 싶죠. 예, 같이 감상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큽니다. 네. 근데 이제 식목일 전후에서 막 비가 내려가지고 네. 어느새 꽃잎은 다 떨어져서 예쁜 초록을 맞이하긴 했습니다마는 아쉽더라니까요. 이게 약간 벚꽃이 필 땐 너무 이쁜데 네. 비가 내리면 사실 비 내릴 때 그 벚꽃 보면 벚꽃 비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렇게 벚꽃 떨어지는 것도 사실 꽃비처럼.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네. 너무 짧은 시간에서 아쉬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요. 오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비 때문에 떨어진 벚꽃 네네. 봐도 그것도 또 이외로 또 한 개 풍경이 예, 예, 되더라고요. 네. 그때 막 비가 안 오고 꽃비가 막 분홍색 꽃비가 내릴 때는 그 밑을 막 걷고 싶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 벚꽃 비보다는 바람이 네. 살살 불 때 예. 벚꽃이 떨어지는 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냥 혼자라도 너무 로맨틱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왠지 아름다운 건 좀 아쉽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지 않으세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짧고 아쉬운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식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아름다운 것이 오래 있을 때는 다 사람들 기본적으로 그거에 습관됐기 때문에 네.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당연한 걸로 근데 알고요. 짧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네. 소중하니까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게 아름답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뭉쳐서 그 단기간 동안 빨리 즐기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식의 차이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마 그래서 다들 그렇게 꽃 구경을 나서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봄 때 되면 네. 거의 누구랑 이렇게 주말에 약속을 잡으면 거의 다 꽃 구경을 한다. 그것도 그렇죠. 이제 지역이 아니라 저희 이제 사는 지역이 아니라 네. 버스 타고 관광으로 예. 아니면 가족의 다른 곳을 많이 가더라고요. 네. 중국 동포분들도 그렇게 다 막 꽃 구경 다니시나요? 중국 네. 지역에서도? 중국도 사실 동포분들 살고 있는 지역은 동북 삼성이다 네. 보니까 한국보다는 좀 늦게 꽃이 피거든요. 예, 예. 근데 똑같이 한 3월 달은 아니고 4월 중순이나 하순 이때 되면 네. 굉장히 많은 뭐 진달래꽃 구경, 네. 그리고 다양한 봄 때 피는 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특별히 조금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네. 꽃 단장을 하고 꽃 맞아요. 구경하시거든요. 옷까지 꽃무늬가 있는 걸 입으시고. 맞아요. 몇 년 전에 저희 엄마가 네. 이제 그 코로나 전에 보낸 사진 보면 네. 꽃 모자를 쓰고 꽃 속에 있으니까 모자가 꽃이 돼가지고 그렇죠. 정말 어머님도 꽃인 양. 네, 맞아요. 아유, 정말 꽃 구경을 하고 꽃과 함께 있다 보면 저절로 우리들도 꽃이 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정말 마음의 향기도 담아
나가지고 꽃처럼 젊어지는 것 같고. 저는 옛날에는 꽃에 네.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예쁘긴 예쁜데 네. 쫓아다니면서 구경하는 습관은 별로 없었는데 그렇죠. 근데 요즘은 나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지 네. 벚꽃 보기 위해서 낮에도 와보고 저녁에도 와보고 네. 뭐 다양하게 어떻게든 그걸 감상하는 게 점점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특히 벚꽃은 또 밤에 봐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 흰빛이 쫙 살아나서 정말 맞습니다.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밤에 와서 봤는데 네. 제가 보는 거랑 또 그 유튜브나 아니면 SNS에 올라오는 네, 그 네, 네. 예술적으로 또 잘 찍은 분들 아니, 보시면 어쩜 그 사진을 잘 찍으시는지. 그러니까요. 요즘은 그것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봄날이 점점 가고 있는데요. 다 가기 전에 동포 여러분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행복우체통의 첫 번째 사연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김미화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한 여인의 자식 교육법인데요. 전출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며칠 전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는데 친구의 딸애가 설거지를 하는 것이 보였다. 그 애는 10살이었는데 아주 숙련한 동작을 보면 많이 해온 것 같았다. 딸애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니 했더니 그 친구는 제껏 저녁마다 설거지는 딸애의 몫이라고 대답했다. 뿐만 아니라 간단한 요리도 제법 할 줄 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사색에 잠기고 말았다. 하나뿐인 자식이라고 아끼느라 10살이 많이 넘었는데도 학교 갈 때면 옷을 입혀준다. 가방을 메워준다 하는데 주방일은 전혀 손도 못 대게 하는 부모들이 많은 요즘 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우리 집의 한 친척은 딸애가 고중에 다닌데도 주방일은 한 번도 시킨 적 없다는 탓으로 어느 한 번은 감기로 꼼짝 못해서 라면을 끓이라고 시켰는데 어떻게 끓이는가고 묻더란다. 물만 붓고 끓이면 되는데 그것도 모르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그래서 부모가 일이 있어서 외출하게 되면 돌아올 때까지 딸이 먹을 음식을 장만해서 냉장고에 넣고 간다고 했다. 이렇게 클 때까지 주방일 모르니 시집 가서도 음식 할 줄 몰라서 끼니마다 엄마네 집에 가서 먹는다거나 식당에 가서 먹는다고 한다. 이런 자식이 어찌 한둘 뿐이랴. 커서도 주방일은 모르는 건 모두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된다. 하나뿐인 자식인데 어찌 손에 물을 묻히랴 해서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니 어찌 주방일을 배울 수 있을까? 한 학생은 학교에서 내준 작문 숙제가 있는데 바로 주방에 들어갔던 날이란 제목인데 체험을 해서 작문을 쓰고 싶었는데 엄마가 못 들어가게 해서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한다. 그 학생은 주방일이 신기한 것도 있지만 정말 자기 손으로 그토록 하고 싶었다고 했다. 자식이 아깝다고 생각되어 시키지 않지만 결국 자식을 해치는 일로 된다. 어릴 때부터 자식을 주방에 들여다보면 자식이 일이 배울 수 있고 또한 엄마의 수고도 알게 되지 않을까? 매 끼마다 밥상에 오르는 만나는 음식이 엄마의 손에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엄마의 정성과 수고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알게 하는 주방일은 자식한테 많이 시켜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엄마의 수고를 모르고 음식 타박하기 좋아하는 자식은 더구나 주방일을 시킬 필요가 있다. 난 친구가 자식이 어릴 때부터 주방일 배우게 하는 것이 참 대견스럽게 느껴진다. 이제 이런 명지한 엄마로 해서 그 자식도 주방일에서 꼭 남들이 탐복을 자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믿는다. 네. 10살인데 설거지 하는 건 정말 좀 대단하죠. 시켜보셨습니까? 저는 잘 시키지는 않는데 네. 또 잘 안 해가지고 네. 억지로 예를 들어서 빨래를 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네.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이 문장을 읽으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어렸을 때 제가 바쁘다 보니까 네. 그 딸애한테 좀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 그러세요? 갔다 오면 네. 자기가 알아서 도시락 씻어서 그때는 도시락을 쌌거든요. 도시락 씻어서 엎어놓고 동생 것도 씻어주서 엎어주고 예, 좀 그렇게 그거는 하면서 그 혹시 선생님께서 시키셨나요? 이렇게 해라. 아니 제가 하루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엄마 내가 할까? 그러면서 오. 옆에서 도와주더라고요. 예. 근데 좀 편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다음 날부터 학교 갔다 오면 제가 이제 방송국에 있으니까 네. 집에 가보면 다 도시락을 해놓은 거죠. 예, 씻어서 이렇게 착하다. 엎어놨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부터 엄마가 내가 할까 이렇게 하는 시기가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 왠지 얘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할게 해서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엄마들이 박탈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키려고 했더니 이제 얘가 하고 싶지 않는 거죠. 맞아요. 저는 어제도 저녁에 집에 갔더니 정말 뭐 혼자서 이렇게 뭐 밥을 먹었는데 그렇게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그거를 설거지거리가. 설거지를 네. 안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서 화가 나면서도 또 저기 숙제하고 있으니까 또 내가 네. 쉬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시켜야 되는데 이거 언제부터 시켜야 될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금일 때 좀 해주고 나면 조금 잘 못했어도 너무 고맙다. 네. 뭐 잘하네. 뭐 이렇게 칭찬을 맞아요. 해주니까 자꾸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따라 배워야 되겠습니다. 저희 예. 딸도 지금 보면 라면과 떡볶이는 좀 끓이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떡볶이 거는 하면은 요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고 난 다음에 네. 정리를 하면 그 좋은데 뒷정리. 그 뒷정리가 안 되니까 여기저기 떡볶이 그 흔적들이 보여서 네. 그래도 저희가 참으면서 칭찬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같이 맛있게 먹어주고. 맞습니다. 대부분의 아마 부모님들이 비슷하실 거예요. 아직 뭘 어떻게 시켜라든가 아니면 칼질 같은 거는 좀 위험하다 싶으니까 거의 안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잘하면서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가지고 네. 나중에 제가 할 때 되니까 약간 그 원망은 아닌데 어릴 때부터 이거 배웠으면 안 무서웠을 그렇죠. 건데 네네네네. 똑같이 칼질하면 손을 베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나 어렸을 때 일찍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않을까. 근데 저도 네. 사실 지금 애가 지금 17살인데 네.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칼질은 능숙하지를 못했어요. 결혼할 네. 때만 해도. 그래서 살짝 손톱을 베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칼질을 하는 거는 좀 겁이 나서 못 시키겠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누구나 네. 다 한 번쯤은 몇 그렇죠. 번쯤은 배야. 네. 그래야 이제 요령도 성장, 생기고. 요령도 생기고 해서 그냥 눈 찔끔 감고 베겠으면 베고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그런데 그게 참 엄마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서 네. 다치거나 할까 봐 막 걱정되잖아요. 약간 어리니까 다치면 걱정되는데 나중에 네. 크니까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더 그거는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면 예전에는 뭐 3층 밥을 지었네 뭐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은 뭐 전기밥솥이 밥을 다 해주고 하니까 맞아요. 밥은 걱정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약간 요리라든가 뭐 부엌일은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훨씬 좋죠. 그리고 네. 부모는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워야 되는데 저희들 모든 사람들은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 되면 독립적으로 됐으면 바라면서 사실 네. 독립되는 기회를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설거지부터 먼저 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그 자녀 교육을 시킨다는 게 참 그 기준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건지는 이론으로는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 하기가 참 어렵지 실제로 않습니까? 딱 들어가면 왠지 요 시간 내가 그냥 호닥닥 해버리면 네. 그냥 제가 알아서 그냥 편안하게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아이 성장에 너무 많이 개입하지 않았나. 맞아요. 네. 그래서 예. 성장의 그 기회를 다 박탈하고 개입했기 때문에 나중에 얘가 어른될 때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띠리링 전화해갖고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네, 뭐 이렇게 맞아요. 저도 묻는 그래요. 거죠.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그 거리감을 두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부엌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진득하니 어머니나 아버지가 기다려주는 모습이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성도가 약해도 네. 그거를 한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기다리고 칭찬해주면 네. 나중에 이 친구가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뭐 반대로 뭐 밥을 해주거나 집안일 해주거나 이럴 때는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서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감정도 네. 사실 사랑도 점점 깊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또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 사랑, 네. 은혜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어서 꼭 좀 노력해 봤으면 좋겠네요. 네. 진시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부모, 자식.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 홍명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비빔밥이란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빔밥은 한국에서 전승해 내려온 것이다. 지금은 세계 각국에 널려지고 있다. 지금의 우리 가정에서도 비빔밥을 자주 해먹는다. 비빔밥이란 자신이 즐겨 먹는 것들을 밥과 같이 섞어 먹는 것이 비빔밥이다. 우리는 학교에서도 비빔밥을 자주 만들어 먹는다. 비빔밥은 쉽게 만들 수도 있고 누구나 다 즐겨 먹는다. 저번에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시간은 지난번 운동회 때였다. 세 조로 나뉘어서 만들어낸 비빔밥은 정말 각양각색이었다. 얼핏 보기엔 다 먹음직스럽게 생겼지만 맛은 엄청나게 달랐다. 나는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했다. 어떤 조는 맛이 느끼하고 어떤 조는 맵고 또 어떤 조는 싱거웠다. 우리는 각자 가져온 음식들을 비빔 그릇에 담아서 비닐 장갑을 끼고 비볐다. 색깔은 점점 먹음직스러운 색깔로 변해갔다. 고추장은 색깔이 마치 조화로운 팔레트 같다. 우리 조는 계란 후라이에 감자볶음, 시금치, 당근, 햄 이것저것 다 넣고 참기름까지 뿌려주니 보기에는 예술이었다. 맛도 당연히 나쁘지는 않았다. 만약 이 중에 한 가지만 넣고 밥과 비볐다면 맛은 당연히 없었을 것이다. 오직 모든 것을 다 넣고 섞어야만이 간이 골고루 돼서 맛이 있을 것이다. 우리 생활 중에서도 이렇다. 혼자의 힘보다는 다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완성도도 높을 것이다. 우리도 우리가 비볐던 비빔밥처럼 서로서로 이해하면서 상대방을 받아주면서 합동하는 것이 관건이 아닐까 싶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읽는 내내 입에 침이 고여가지고. 맞아요. 네, 마치 정말 뭐 감자볶음, 계란 후라이, 시금치, 당근, 햄 넣고 제가 밥을 비비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빔밥 자주 해 드세요? 어떠십니까? 저는 비빔밥을 자주 해 먹는 것보다 그 밖에서 저희들 이렇게 같이 뭐 된장찌개 뭐 이런 거 네네. 시켜 먹잖아요. 그때는 덜솥 비빔밥 있으면 무조건 비빔밥을 시켜 먹습니다. 맞아요. 네. 맛있죠. 그리고 집에서는 사실 일부러 비빔밥을 먹으려고 한 거 아니라 요리가 이것저것 사실 조금씩 냉장고에 네네.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비빔밥 재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비빔밥은 정말 뭐 어떻게 보면 그 규칙적으로 꼭 이거 넣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네. 그냥 밥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만 있으면 재료들. 그러니까 고추장 조금만 넣고 참기름 네. 넣으면 그게 비빔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게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쌀보다는 사실 다양하게 요리를 더 많이 먹는 게 네네. 비빔밥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예.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님이 좀 큰 양푼에다가 열무김치 요즘에 먹을 때잖아요. 예, 예. 열무김치도 뚝뚝 잘라놓고 콩나물도 좀 넣고 막 이래서 고추장에 참기름 막 해서 맞아요. 비벼주시면 저희 넷이 같이 숟가락으로 막 같이 퍼먹었었는데 요즘에는 아마 그렇게 놓고 같이 퍼먹으라 하면 그릇 주세요 할걸요. 그렇죠. 덜어서 다 먹어야 근데 제가 한다고. 그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네. 아마 그 한 15년 됐죠. 그때만 해도 동네에 누구 집 가면
밥기가 되면 막 밥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냉장고에서 이거저거 꺼내서 가위로 쑥쑥쑥쑥 자른 다음에 네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양푼에다 막 비비더라고요. 그러면 예. 덜 맵게 하는 거는 아이들 몫이고 맞아요. 그다음 약간 더 매콤하게 하는 거는 네. 우리 엄마들. 근데 전 처음에 비빌 때는 저게 뭐지? 왜냐면 막 계속 냉장고에 뭐 들어오니까 맛이 네. 이상하지 않을까 이랬는데 막상 먹으니까 별미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재밌는 거는 집집마다 다 달라요. 네. 이 집에는 기본 들어가도 다른 게 들어오고 저 집도 또 다른 게 들어가니까 네. 말은 내내 막 침이 고여서 요즘에는 비빔밥이 그 보통 나물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행기에 네. 예, 식판에도 아주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외국인들이 비빔밥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한국 음식을 먹을 때 저는 이제 집에 된장찌개 빼고 네. 식당에서 처음 들어간 식당이 돌솥 비빔밥집입니다. 전주 네. 비빔밥이에요. 맛있죠. 네. 전주 비빔밥이 원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히 돌솥에 하면 더 맛있죠. 맞아요. 그리고 이 모양이 나온 자체가 딱 보면 건강식 이렇게 네. 딱 되어 있어서 한국 음식 하면 웰빙 네. 그게 한 개 대표거든요. 그래서 외국 분들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고추장 같은 경우에도 달달한 고추장 넣으면 또 안 맵거든요. 약간 네, 빨개지만. 그렇죠. 네. 너무 비빔밥 하나는 전 세계에 누구나 다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보양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건강식. 네. 주로 채소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근데 중국 지역에서도 음식 만드시는 거 이렇게 제가 보면은 채를 썰어서 채소 네. 같은 거 이렇게 잘 볶아서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거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집어넣으면 바로 비빔밥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릴 때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밥이 조금씩 남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그거를 이렇게 양푼에다 해서 비벼주거든요. 근데 색감이 중국은 일단 볶은 요리이기 때문에 네. 이게 파릇파릇한 색깔은 아니라 약간 다 이게 색깔이 죽었죠. 그리고 그렇죠. 고추장을 안 넣다 보니까 거의 고추장을 더 고추장 안 넣지 넣으시는구나. 않거든요. 그래서 기름 있는 국물이나 이렇게 해서 비벼서 먹다 보니까 그걸 들고 밖에 뛰어나와서 넣는 거예요. 네. 근데 비빔밥을 먹을 때 한 가지 요령은 숟가락으로 비비면 밥알이 으깨지잖아요. 네. 그래서 젓가락으로 비비는 게 밥알이 탱글탱글 살아있게 돼서 그래요? 한 가지 요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또 예. 젓가락 비빈 걸 한 번도 예, 들어본 적이 그래서 없어가지고. 젓가락으로 잘 비비면 네. 그게 밥알이 으깨지지 않고 다 탱글탱글 다음에는 살아있는데요. 다음에는 그렇게 바로 실험해봐야 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는 고추장을 많이 안 넣고 네, 그냥 비벼서 먹어도 맞아요. 약간 그 나물 본연의 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네. 참 좋더라고요. 저는 거의 고추장을 많이 거의 넣지 않거나 안 그러시구나. 넣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나물 중에 일부가 이미 간이 좀 들어있는 네네, 것들이 그래요. 있어서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어떤 거는 반은 비비고 반은 안 비비고 야채처럼 네, 그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반찬처럼 너무, 드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비빔밥을 먹는 뭐 방법들이 많네요. 아마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자기 방법으로 먹지 않을까. 네. 예. 동표 여러분께서는 비빔밥을 어떻게 만들어 드시는지 이 홍명 학생이 보내온 비빔밥처럼 아마 서로 이렇게 어울렁더울렁 잘 어우러져서 지내는 그런 비빔밥 같은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담아왔는데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시경이 불러주는 너의 모든 순간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기아 자동차가 카자흐스탄에 제2공장 설립을 추진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예, 기아 자동차가 카자흐스탄에 두 번째 자동차 생산 거점 마련을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북부 코스타이 지역에 제2 조립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안드레이 라브렌치 일루르 그룹 회장은 최근 카심 조마르토 토카예프 대통령과 만나서 이 같은 내용을 직접 보고했습니다. 또 이 사실은 카자흐스탄 대통령궁이 이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도 밝혔습니다. 라브렌치 회장은요, 기아와의 향후 협력 방안 등을 자세히 소개했고요. 또 기아 공장 유치에 따른 현지 카자흐스탄 자동차 산업 발전과 또 일자리 창출 효과를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일자리의 경우에는 6,000개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대통령에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기아와 또 현지 교육기관 간의 단합 협력을 통해서 미래 자동차 인재 양성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했습니다. 이 보스턴하이 지역 자동차 전문대학에 자동차 기술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요. 또 알루르 공업 전문 대학원을 개교해서 향후 인력 공급을 위한 기반 자격을 마쳤다라는 이런 보고까지 올렸습니다. 네. 예. 토카예프 대통령이 기아 공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다면서요? 예, 이날 토카예프 대통령은 알루르 그룹 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요. 자동차 산업 개발의 중요성과 현지 엔지니어 및 기술 전문가 양성 필요성에 크게 공감을 하고요. 기아 공장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서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공장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K-팝 뮤지컬 행사가 아주 성대하게 열렸다는 소식도 있네요. 예, 맞습니다. 주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이 주최를 한 이 행사는요. 네. 나자르바예프 대학 K-팝 동아리 YBS가 지금 현재까지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K-팝 15곡을 뮤지컬을 만들어서 학생들 앞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네. 문화원은 이날 또 윷놀이와 딱지치기 등 한국 놀이 전통 한국 놀이 체험 부스도 운영을 했습니다. 행사가 열린 나자르바예프 대학은요,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 이름을 따서 2010년에 만들어진 카자흐스탄의 명문 대학입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르사코프 한인 디아스포라 협회에서 세대 간의 발표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지난 15일 카르사캅시 오케안 문화회관에서 약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카르사캅 지역 한인 디아스포라 협회 주최로 세대 간 대화 발표 공연이 개최되었는데요. 이날 카르사캅 한인회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그룹과 예술단들 그리고 초대된 프로모션 무용단 공연이 있었습니다. 카르사캅 한인회에서 하는 사물놀이 교육은 2013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15년에는 미니마우 사물놀이 팀이 생겼습니다. 2019년 11월부터는 아리랑 무용단이 설립되었고요. 이 무용단에서 60세 이상 여성분들이 정통춤을 배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카르사캅 한인회에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그룹의 수업도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컬 그룹과 소울 댄스 청년 그룹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남녀노소를 위한 그룹들이라 이번 공연 제목을
세대 간 대화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모든 그룹들이 공용 관객들의 환호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알리나 마로스는 푸시킨 고종 시인의 예브게니 언예겐 운문 소설에서 타티아나의 편지를 한국어로 읽어서 갈채 박수를 받았고, 나침과 베라니카는 아리랑 노래를 플루트로 연주하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미니마우 사물놀이 팀은 이번에 상급 그룹의 새 연출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초등 그룹은 데뷔하여 응원 소리가 컸습니다. 오형미 씨는 돌아와요 부산항의 노래를 감독시켰고, 아리랑 무용단의 와한 춤, 청년 무용단의 정통 춤 공연, 그리고 보컬 그룹의 다양한 노래, 모든 공연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한 무대에 나선 남녀노소 자체가 아름다웠습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르사코프시 오케안 문화회관에서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코르사코프 지역 한인 디아스포라 협회 주최로 세대 간 대화 발표 공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코르사코프 한인회에서 하는 사물놀이 교육은 2013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2015년에는 미나말 사물놀이팀이 생겼다고 하네요. 2019년 11월부터는 아리랑 무용단이 설립이 됐는데, 이 무용단은 60세 이상 여성분들이 전통 춤을 배우는 그런 무용단이라고 합니다. 보컬 그룹의 소울 댄스 청소년 그룹이 활동을 했고, 남녀노소를 위한 그룹들이라 이번 대화 공연 제목을 세대 간 대화로 하기로 했다네요. 아리랑 무용단의 우아한 춤과 청년 무용단의 K-팝 공연, 보컬 그룹의 다양한 노래, 모든 공연이 박수 갈채 속에 진행됐었다는 사할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아직 멀었어. 아유, 다 와가니까 조금만 더 힘내. 난 너무 힘들단 말이야. 뭐가 힘들다 그래? 에휴, 이거 보면 힘든 거 다 사라질 거야. 엄마! 아유, 왜? 저거야, 저거. 어디? 저기 있잖아. 저기 보인다, 저기.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네. 멋지지? 조금 멋지긴 하네. 나도 가슴이 콩닥콩닥해 엄마.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보다 훨씬 멋지고 웅장해요. 바다에 떠있는 이걸 타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다. 내가 이순신 장군이 된 것 같아. 그렇게 자꾸 못생긴 이순신 장군이 어딨냐? 엄마, 누나가 나 놀려. 그러면 못 써. 오늘 이걸 보고 결심했어. 뭘? 나도 이순신 장군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우리 성광이는 꼭 그렇게 될 거야. 그렇죠.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네. 엄마, 그럼 나도. 너 여기 오기 싫다고 할 때는 언제고? 나도 오늘부터 이순신 장군 존경하기로 했거든. 웃기 싫어. 맞다고. 웃기 싫어. 여수에 이건 모형 체험관이 있는데 그걸 보러 간 것 같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저 그만 좀 하시고요. 성광 씨. 네, 직접 가서 보면 훨씬 더 감동이 크죠. 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에서 활약한 거북 모양의 전투선을 말합니다. 이것의 정식 명칭은 귀선인데요. 철갑병선, 돌격전함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조선 수군의 주력함이었던 판옥선을 개량한 것으로 상체 부분을 개량해서 덮개를 덮은 구조인데요.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수군의 지휘관인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직전에 이것을 건조해서 임진왜란 때 사천해전에서 첫 출전했고요. 칠천량 해전에서 패배하기까지 일본 수군과 16전에서 16승을 하는데 기여했는데요. 이것은 일본 수군의 공포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에 500원권 지폐 앞면에다가
이순신 장군과 이것을 도안으로 만들었고요. 1966년 이후 발행된 5원짜리 동전 앞면에도 이것이 도안됐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만들어서 왜군을 물리치는데 큰 공헌을 한 거북 모양의 철갑선입니다.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눈솔 씨. 네. 1번 거북선. 거북. 2번 토끼선. 토끼. 3번 한강 유람선. 한강 예쁘지? 라면 먹고 싶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박성광, 이눈솔, 배아경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왔다. 네, 이순신 장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오는 4월 28일이 충무공 탄신일인데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충의를 길이 빛내기 위해서 제정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조선시대에 이것을 만들어서 왜군을 물리쳤습니다. 당시에 이순신 장군 이름만 들어도 일본 군들이 도망가게 바빴다고 하네요. 충무공 탄신일에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함께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도 기렸으면 좋겠네요. 동포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거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장군이나 이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동포 여러분께서 좋은 글을 써서 행복우체통에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인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김만삼 선생이 강제 이주한 후에 선봉 코로즈와 함께 정말 벼농사의 최고봉이 됐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예, 김만삼은 1882년에 우리나라 함경북도 종성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연해주로 이주를 했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날품팔이로 이렇게 35살까지 영령을 하면서 벼농사를 처음 접하고 연해주에서도 수많은 이 벼재배 경험을 쌓았는데 1937년에 강제이주 돼가지고 이듬해, 그러니까 강제이주 됐을 때 소련 정부에서 벼 재배에 능한 그 어떤 그 고려인들을 따로 이렇게 선봉꼬로즈를 만들어가지고 벼재배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김만삼의 아들과 함께 선봉꼬로즈를 건설하고 다른 분들과 여기서 벼재배에 종사를 해서 소련에서 가장 훌륭한 그 성과를 달성을 했고 또 모범적인 농장으로서 또 가장 탁월한 이 벼재배에 성공한 농장으로서 이렇게 자리매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 앞장을 섰던 분이 김만삼 선생님이었죠. 예. 당시에 그럼 코로즈에서 벼농사 또 목화 재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선봉 코로즈에서도 뭐 비슷한 모습이었습니까? 그게 이제 좀 다른 것이요. 네.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기본적으로 목화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벼농사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가 목화 재배로 전환을 해라 또는 깨나프라고 해서 어떤 우리 그 모시 그걸 만들어낸 그 작물인데 이런 여러 가지 그 다른 걸 재배를 많이 시켰는데 카자흐스탄은 목화 재배보다는 벼농사에 더 적합했기 때문에 예. 목화 재배도 일부는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선봉꼬로즈 같은 경우는 여전히 벼농사를 주로 했습니다.
예. 그 현지 토양에 맞는 어떤 벼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김만삼 선생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이 김만삼 선생도 그렇고 당시에 그 선구자들이 고려인 선구자들이 굉장히 이 연해주와는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벼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벼 품종들이 있는데 크라스 노다르라는 이 벼가 있고 베르보 마이스크라는 이런 벼가 있고 또 그 외에도 연해주에서 벽실을 가져온 일반미 같은 이 경조쌀이라는 그런 쌀도 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만삼도 거기에서 그곳에 맞는 이 품종을 도입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래서 크라스 노다르 그리고 베르버 마이스키라는 이 벼 있습니다. 그걸 재배해가지고 가장 높은 벼 수확고를 올렸습니다. 네. 벼 생산이 뭐 소련에서 최고였다라고 했는데 보통 다른 곳보다 어느 정도 많이 생산이 됐을까요? 그것을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네. 다른 곳에 2대 이상 이곳에서 헥터당 15톤의 그 벼를 생산해서 세계 최고 기록을 올렸는데 네네. 당시에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벼재배 과학영농 해가지고도 그만큼 달성하기는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김만삼식 영농법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유기질 비료는 몇 톤을 뿌리고 물은 일주일에 몇 번을 갈고 김매기는 몇 번을 하고 어떻게 그리고 인삼 비료를 다른 그 요소나 이런 비료가 더 많이 채야 된다는 이런 그 기록들이 있거든요. 네. 아마 그 특유의 토양에 맞게 특유의 어떤 비료 그러면서 이 김매기와 물대기를 이렇게 잘 해가지고 아마 집중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 세계 최고의 벼 수확량을 그때 15톤이라는 그 양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벼농사가 잘 되던 즈음에 어떤 정상적인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때가 있었다면서요. 이제 이것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고려인들이 이 벼농사를 잘 짓고 다른 농사도 잘 짓기 때문에 당시에 소련의 중앙아시아에 있던 다른 그 집단 농장들은 사실 운영이 잘 되지 못하고 거의 그냥 그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은 이 농사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농장들을 이 고려인 농장에 흡수 통합을 이렇게 강제로 시키게 됩니다. 합병을. 네. 그래서 이제 코로드 집단 농장에서 서포즈 이제 국영 농장으로 변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 고려인들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고려인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그걸 끌어안아서 또 국가에서 지정해준 할당량을 이렇게 채워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고려인들이 불만도 많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생산량은 노력한 만큼 올라가지 않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생겨가지고 정상적으로 되게 어려웠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인 남성들의 대부분이 제2차 세계대전에 동원까지 됐다면서요? 이제 2차 세계대전에는 저게 있습니다. 고려인들도 동원이 됐는데 네. 당시 고려인들은 강제 이주당한 소련의 적성 민족이었기 때문에 언제 대반할지 모른다 해서 군대에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 네. 그래서 고려인들은 후방의 노력전선 그러니까 네. 군인들은 전방에서 싸우고 고려인들은 후방에 배치돼가지고 벌목이나 혁탄채굴 그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했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고 또 그 어떤 식사량이나 이런 것은 제한됐고 부족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상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려인 젊은이들이 후방에 많이 동원돼서 그 전쟁 시기에 석탄을 캐고 벌목을 하고 그러면서 희생도 있으면서 그렇게 많이 혹사를 했었죠. 네. 그러다 보면은 그 전쟁에 필요한 어떤 식량 같은 것을 이 고려인 코로즈에 요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전쟁 때문이라 당연히 전쟁 때 식량이 필요하죠. 한 톨의 식량이 절박했던 시절이죠. 그래서 네. 당시에 소련 정부에서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는 그 각 농장에 거기는 계획 경제죠. 소련이 예. 그야말로 이 농장의 규모를 따져가지고 어떤 작물을 얼마만큼 수확해서 바쳐라고 이렇게 할당량을 내주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에 이 당근의 방법으로 이렇게 그 현저한 농업 생산량을 달성한 사람에게 노력용은 이렇게 칭호도 이렇게 부여해가면서 예. 이렇게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농업 생산량 코리아인들이 이렇게 알곡이라고 하죠. 알곡 생산량을 늘리고 또 이건 거의 그 전쟁터의 군량미나 군사작업으로 대부분이 당시에는 그렇게 활용이 됐습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이 강제로라도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었겠네요. 당시가 그런 상황이었죠. 예. 정부에서는 강제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의 그 목표량을 달성 못한 이 농장들도 또 많이 있었죠. 네. 주로 이제 다른 그 뭐 유목민들이 했던 이런 것들. 그래서 고려인들에게 이렇게 맡겨버리고 강제 생산량을 이렇게 거의 강제로 이렇게 독려를 했죠. 그래서 고려인들 당시에 그 노동량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그 많은 노동량을 투입해가지고 밤낮 없이 이렇게 일해가면서 그 육체를 혹사해가면서 이렇게 그 생산량을 이렇게 올렸던 것이죠. 당시에. 예.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김만삼 선생의 벼 품종 개발 노력, 그리고 고려인들이 벼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세민이 불러주는 흙에 살리라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